과거에도 막 15억 초과 대출을 안 되고 뭐 9억 넘어가면 20%만 빌려주고 할 때 가족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막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가족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빌렸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냥 증여가 돼버려요. 증여로 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빌렸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반드시 소액 한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보내라. 이자를 보내고 이자 지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상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여성 현금 거래 뭐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6.27 대책에서 6억을 넘는 주담대는 이제 막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막 15억 초과 대출을 안 되고 뭐 9억 넘어가면 20%만 빌려주고 할 때 가족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막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이거 집 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가족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빌렸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냥 증여가 돼버려요. 증여로 본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빌렸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지급. 그래서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우리 부육남님 채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왜 이제 법정 이자율이 4.6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억 1,700 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연간 그 차액이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딱 2억 1,700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반드시 소액 한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보내라. 이자를 보내고 이자 지급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안 하고 이자로. 이 원금 상환도 당연히 하죠. 원금 상환도 하고. 그리고 원금 상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5년 넘지 말라고 해요. 가끔 이거를 이제 10년 하면 좀 애매하고요. 네. 과거에는 30년 무이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잡혔어요. 2021년도. 30년 무이자는 증여다. 예,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증여성이 짙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와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잡힌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세법을 위반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무이자도? 우리 이제 세법은 실질과세, 실질과세.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증여냐, 차용이냐. 근데 차용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빌렸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의 의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 관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부익남님이 저한테 2억을 빌려주신다. 예를 들어서 일단 2억 빌려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이자 갚겠죠. 받으실 거고 네. 상환 기간을 제가 한 10년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럴 리 없겠죠. 10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용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저희가 좀 소명 좀 자료 요청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어. 무이자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상환 기간을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상환 기간이 막 10년 후, 막 20년 후 그러면은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자를 단돈 1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상환을 조금이라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네. 증거가 딱 있으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분께서 이거를 하면서 다 무이자로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아, 국토부 장관 네. 후보자가 본인이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분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이왕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네. 이런 말씀드리기 참 저도 민망한데 네. 그냥 우리는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하자. 그리고 이자 그 원금 상환은 가급적이면은 5년 내외. 네.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1년에 20%를 갚아야 된다. 10%라도. 10%라도 갚아라.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이 그 따님한테 그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과연 난 그 원금으로 갚았을까?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든 뭐 네. 대출 원금 상환이든 사회 통념이라는 그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이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그 장관 후보자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님 다 도움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어떤 국민 정서라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은 무이자로 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이자를 지급을 하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좀 증거를 남기자.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받을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좀 대출 규제까지 하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이렇게 정책에 맞서서 리스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세법상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이자를 조금 뭐 몇만 원이든 10만 원이라도 그 대출 상환까지 합쳐가지고 네. 원금이랑 원리금을 같이 갚아라.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무이자로 하신 분들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원금을 좀 빨리 상환하는 거예요. 네. 소액이라도 뭐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까 대여가 맞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갚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맞아요. 세법을 어긴 건 아니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따져볼 필요는 있다 정도고. 네. 그러면 그렇게 빌린 돈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뭐 좀 비싼 거 사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네. 뭐 자금 소명 뭐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거기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있는데 네. 자기 자금하고 타인 자금이 있어요. 네. 타인 자금에서 차용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관계자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부부, 뭐 이게 직계 좀비속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차용증을 좀 써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그냥 차라리 이번에 그냥 증여를 좀 받겠다. 그래서 증여를 좀 일부 받고 일부는 차용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자기 자금 위 항목에 증여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증여 받으시고 그걸 꼭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되죠.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라도 이제 신고를 홈택스에다 하시는 게 증거가 남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까지 1억도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네. 증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차용증을 쓰고 제대로 신고를 하라.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봐도 일단은 증여를 하면 그걸 이제 자녀가 신고만 제대로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뭐 이게 딱 드러난 거잖아요. 신고까지 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책 잡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좋아하세요. 이게 이 사람은 확실히 출처가 명확하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증여 신고한 거. 두 번째가 대출 받은 거. 네. 근데 지금 대출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차용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만 잘 갖춰두시고 상환만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자녀가 뭐 결혼한다고 할 때 뭐 몇 천이든 뭐 어떤 분들 돈 많은 분들 뭐 억 단위를 그냥 네. 뭐 현금으로 뭐 소위 네, 말하면 뭐 그동안 뭐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모아놓은 뭐 현금이 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받았는지 뭐 하여간 뭐 1,000만 원짜리 뭐 수표라든지 이런 걸 뭐 모아서 주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이렇게 네. 야 이거 가져가라. 네. 뭡니까 아빠 하면 닦아내니까 뭐 이렇게 두꺼비 몇 개 있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네, 엄청 구체적이신데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 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뭐 사람이라는 게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적당하면 우리 또 정서라는 게 있고 하니까 넘어가고,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과세당국에서는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좀 낮은데 소득 대비 너무 과한 재산을 샀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부모님이 얼마를 이체해 주시던지 간에 아니면 현금을 얼마 주시던지 간에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 수준에 굉장히 좀 비싼 집을 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오고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네. 또 물론 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현금을 만약에 받았어요. 네. 그럼 그거를 계좌에 입금하면 상당한 네.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부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거기 항목에 보면 자기 자금의 5번 제 기억에 5번인데 네. 현금 등 그밖에 자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 돈다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은 가급적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약간 함정 같은 거네요. 이거 적으면 물론 이제 뭐 이돈 다른 어디서 것도 났어? 뭐 MMF나 뭐 다른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네. 그냥 거기는 안 적는 게 좀 좋다. 가급적. 네. 그리고 차라리 그게 소액이라면 뭐 방송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좌에다가 이체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장 보실 때 쓰시고 소비성으로.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라는 거는 네.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현금 관련돼서 뭐 이렇게 좀 막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좀 겁내시는데 이게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있어요. 이제 캐시 트랜잭션 리포트 CTR이라고 있는데 이거 원래 그 전에도 있었고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하면 네. 금융 정보 분석은 FIU에 이제 신고돼 있는 자동으로 가고. 가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의무화한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탈세 그걸 잡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테러 자금, 어떤 위협적인 조직에 돈이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세 근거로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원리는 이체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뭔가 이걸 가지고 고액 자산을 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부동산이겠죠, 뭐. 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쓴 용도가 명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리 없는데 갑자기 내가 부모님 병원비로 현금 1,000만 원 인출을 했어. 근데 그걸 병원비로 썼고 영수증 받았어. 뭐 별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카드 대부분 다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일단 HMB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일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계속 뽑아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상 거래라고 해서 신고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50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합산됩니다. 일을 누게 됩니다. 누게. 아, 일일 합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500씩 빼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네. 되나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차곡차곡 빼면 네. 이것도 이상거래. 이상거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잡힌다기보다는 뭔가 이거는 약간 예방 차원에서 1차 필터를 하는 거고 어떤 비싼 자산 사면 이제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이제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집 사는 것 자체도 네네. 괜히 뭐 이러다가 세무조사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개인들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받나요? 아니면 그 받는다는 거에 확률이 어떤 금액대가 따로 있을까? 뭐 강남을 사면 걸린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고 그리고 국세청 그 과세당국 계신 인력분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하실 게 되게 많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규제 지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고가 아파트 그게 뭐 고가 아파트 기준이 뭐 누구한테는 30억이지만 누구한테는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봉이 뭐 1억인 사람하고 5억인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지금 627 대출 규제 나오면서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은 좀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약간 좀 독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시범 케이스. 소위 굳이 말하는. 내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부득이하게 좀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 남겨놓으시고 차용증을. 차용증 잘 쓰시고 그리고 이자 지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자를 지급을 하면 그걸 받으신 분은 이자 소득 원래 내야 됩니다. 네. 신고하시고 그리고 상환 기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확실한 건 모르지만 30년 무이자는 잡혔다. 그러면 이제 또 댓글에 20년은 되나요?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결국에 집을 이렇게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 80%만 내가 소명하면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도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증여 추정 배제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이가 뭐 30세면은 얼마는 좀 빠지고 뭐 어느 경우에는 좀 보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가 명확하면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고. 네, 증여가 명확하면 대신 이제 그건 이제 행정상 편의상이 좀 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뭐 맹신하시기보다는 근데 보면은 금액이 작아요. 네. 뭐 30대면은 뭐 4억인가 3억인가 이렇게 되고 근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증여라든지 뭐 차용증을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네. 정도는 이제 알고는 있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떻게 잡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해당 단지가 다 잡혀요. 전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지방의 어떤 광역시였는데 분양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가 그냥 다 잡힌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요. 네. 그래서 자기는 뭐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 지역 단지가 다 걸리니까 자기도 같이 소명하면서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네. 규제 지역 이런 데는 좀 들여다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데 네. 집을 살려면 네. 뭐 이래나 저래 뭐 가족이나 뭐 지인 돈을 또 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뭐 또 집을 안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 저는 만약에 좀 여건이 좋아서 네. 차용이 가능하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죠. 두 번째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내가 좀 한 뭐 단순하게 했을 때 한 5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가 현실적으로 증여라고 보자고요. 네. 근데 걸리면 2억에 대한 증여세 뭐 과거에 내가 받은 거 없다면 뭐 한 3천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산세 나오겠죠.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동산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배팅을 해보자. 그게 더 오르지 않을까? 약간 좀 되게 공격적인 발언을 좀 제가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물건은 남으니까. 그냥 뭐 결국에 이제 세금과 이제 뭐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더 추가되겠지만. 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내가 딱 깔끔하게 하고 신고할 거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증여가 되게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네. 한 2억 정도는 네. 증여를 그냥 하시는 게 당연하죠. 차라리 낫지 않나요? 네. 왜냐면 그 15% 세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년 자녀 5천만 원까지 되는데 혼인 신고하면 1억을 더 얹어서 1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그 1억 5천에서 1억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왜 1억을 더 얻냐면은 증여세 세율 과표 1억까지가 세율이 10%예요. 네. 되게 싸요. 상대적으로. 10%는 진짜 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2억 5천을 증여받고 1억 5천 공제 빼면 1억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니까 1,000만 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는 2억 4천이 남아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차용인 것처럼 할 이유가 없고 그냥 깔끔하게 증여세 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만약에 부모님이 좀 힘드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야 이거 내가 해줄게. 야 어차피 내가 너한테 하고 네가 다시 우리 손주한테 가면 또 세금 또 나오잖아. 그럼 내가 다이렉트로 해줄게. 그럼 이제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해서 30%가 붙는데 30%니까 되게 많은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세금 1,000만 원이라고 썼죠. 30%니까 1,300만 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조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1억을 들여도 이제 8,700이 남는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제가 그분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깜짝 놀란 게 그 네. 장관 후보자님이 본인 아빠는 차용을 했고 네. 엄마는 증여를 했나? 아무튼 이게 증여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1억, 엄마가 1억 하면 둘을 더해서 2억이 돼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둘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합치지 않아요. 와, 그래갖고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번에 명확하게 알았어요.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돼 사람은. 네. 그리고 뭐 세무사님 검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정서가 우리가 조금 약간 이래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담대를 막아버리고 이러면 네. 당장은 사람들이 또 집을 안 살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또 심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마찬가지였잖아요. 대출을 막으면 또 결국에 가족들한테 빌리고. 우리가 뭐 저도 사춘기 때 다 그러셨겠지만 그 빨간 책, 빨간 테이프 보지 말으면 더 보고 싶잖아요. 네. 이게 그 욕망을 누르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뭐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대책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매수 심리가 좀 잠잠해지기를 이제 저도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네. 현재 어떤 국토부의 인선을 보면은 네. 약간 뭐 대규모 어떤 민간 공급 이런 것들은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우리가 하란 대로 한다 하면 좀 빨리 해줄게. 근데 네. 대신 이제 뭐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임대 엄청 넣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기 선도지구처럼 몇 군데 시범 케이스를 잡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LH 웨이, LH 방식 해가지고 막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엄청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주겠다. 약간 신통기획가의 어떤 조금 그렇죠. 더 큰 약간 버전으로 차별화 하면서 네, 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도 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그 외 지역, 다른 강북 지역들.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잘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상승하기 때문에 꼭 입주를 맞아요. 해야지만 돈 버는 건 아니라서 굉장히 오히려 더 일반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투기적인 요소가 사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방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출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게 또 시간 지나가지고 그때 또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약간 좀 잠잠해진 이 상황에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